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에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 여전히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회와 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계속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에 대한 반발과 한미 동맹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문제를 쉽게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영향력 발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언급한 데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컬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오래전 부과된 유엔 제재를 중국이 실제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도전에 대해 중국이 더 폭넓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것에 대해 역시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컬비 조정관은 미국은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비유한 데 대해 중국 측에 사과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 직면한 도전에 대해 계속 단도직입적이고 있는 그대로 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Colleen, and thank you, John. 감사합니다, 칼린. 감사합니다, 존. 오늘 중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독재자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은 계속 암호화폐와 사이버 해킹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한미 사이버 안보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이버 안보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기아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이 평양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영향력을 사용하도록 계속 촉구합니다. 그들이 북한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유엔 제재를 실제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요.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급성장하는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핵 등등을 제시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더 넓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과 직면한 도전에 대해 계속해서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할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회에 대해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계속 말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동맹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해올지가 우려가 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말이 있지만 한국은 새우가 아니라는 것을 중국이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아주 탑 뉴스가 맞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바그너 그룹 수장인 영국 프리고진하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프리고진이 푸틴이 굉장히 많이 일단은 그 사람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프리고진 역할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북한하고 무기 거래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왜 갑자기
갑자기 이런 일이 서로 총구를 겨누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저도 이제 그 23일 날 그런 이제 뉴스를 듣고 네, 결국은 이제 용병 프리고진의 그 바그너 용병들하고 네, 러시아 네, 정규군하고의 갈등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리고진이 자기가 왜 이렇게 이 워커버를 왔느냐 뭐 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러시아 군 지도부가 소위 말하는 그 바그너 이 군을 없애려고 한다.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보면은 결국은 러시아 정규군하고 또 용병들하고의 갈등 아닌가. 그렇죠. 또 용병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튼 이게 돈이 지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할 때 러시아가 정규군을 빼고 용병을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러시아의 위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앞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그렇죠. 러시아 재정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했잖아요. 네. 이번에 보면은 어쨌든 푸틴이 23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가장 가장 심대한 위기의 국면에 도달했다. 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 지금 프리고진이 그 국방장관을 타겟으로 서로 지금 총구를 겨누고 있고, 푸틴은 국방장관 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 사태가 곧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의 지금 반란이 굉장히 이게 외부 세력보다 위험하거든요. 그러면은 푸틴도 지금 위험한 문제는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일단 바그너 그룹의 이 반란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그너 군이 다시 이제 러시아군으로 합류를 할지, 그럼 독자적으로 나갈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전쟁에 손을 뗄지, 음, 이것은 좀 더 이제 한 1, 2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푸틴으로 봐서는 뭐 사면을 해주고 여러 가지 프리고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러시아 푸틴이 정권을 장악하고 제대로 가려면은 이 반란 세력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 방법은 러시아군으로 다시 다 들어가든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용병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그 이제 그 반란군으로서 처벌하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로 봐서는 중간 정도로 그냥 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대로 치르되 처벌은 좀 뒤로 미루는 방법. 이런 방법이 안 되겠네요. 이랬던 저랬던 간에 시인의 그 장기 독재 정권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흔들림이,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로 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대강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네.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저기 사르데이 썬데이 위켄드에 미국 백악관은 안보수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계속 저기 우크라이나 지원은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한번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6.25가 73주년 됐죠? 벌써 한국에 한국 전쟁. 저희도 이제 그 6.25 이제 북한 괴뢰 그 정권의 네. 남침 73년 으흠. 북한은 7월 27일을 자기들의 성전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화당에서 이번 6.25 73년을 맞아서 6.25는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의 승리의 전쟁이다. 성전이다. 예.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하고요. 6.25에 희생되신 분들, 특히 우리나라에 파견했던 그 유엔 참가국들에 대한 우리가 감사 영문 메시지를 우리가 발표를 했고요.
그 유엔 참가국들한테 다 그걸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네. 또 하나는 이제 6.25를 보는 시점에서 문재인이가 이 6.25가 미국과 중국과의 그 미중 간의 전쟁이었다. 이런 헛소리를 했잖아. 그럼 이 문제는 사실은 그 러시아의 조종에 의한 김일성의 침략 전쟁 남침이었고 거기에 나중에 중국이 개입을 했는 그러한 전쟁인데 결국은 이 북한 김정은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에 대한 보호망으로 전쟁을 미중 전쟁으로 이렇게 문재인이 떠드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사실은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힘들게 만들고 역사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뭐 이자야말로 어떻게 보면 반역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미중 간의 전쟁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 러시아의 조종을 받은 김일성의 야욕에 의한 남침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열흘만 하면은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즉화할 수 있게 봤지만은 우리 국군들의 저항, 또 유엔군 메가드 장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의 참전, 또 네. 우리 국민의 그 자유에 대한 그런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는 또 공산 세력들의 참혹한 그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그러한 승리의 전쟁이다. 그것을 미중 전쟁으로 왜곡하는 문재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의 자격도 없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지금 또 대규모 그 사유식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왜 이렇게 지금 한 군데에서는 굶어 죽어가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자꾸 큰 사유식을 하고 이런, 네. 한동훈 장관이 그 CIA 쪽에서 해가지고 미국을 갔다 왔을 때 이미 네, 북한의 그 코인에 대한 해킹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 됐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을 쏘고 이런 그 지금까지 그 돈을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한 6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지불됐는데 그렇죠. 그것을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자기들의 그 자구책, 뭐 음, 자기들 말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국민들은 굶어서 지방에는 지금 굶어서 아사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렇죠. 김정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북자도 지금 많아지고 그렇죠. 지방에서 아사자도 늘어나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북핵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부끄러운 것은 정말 그 같은 민족이 굶어 죽는다. 저거 할아버지가 고난의 행군 시절에 한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양까지도 다 잖아요. 불어가 이제 그렇죠. 너희들끼리 뭐 묵고 사는 문제 너가 해결하라고 이제 다 푸는 그게 고난의 행군 시절인데 지금 김정은이 지금 2023년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니, 자기 나라 국민들을 우선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지원해가지고 식량을 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연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 최고위급들, 외교관들이 왜 도망가고 왜 튀는지 아세요? 왜냐면은 외화벌이를 해라는데 어느 할당량을 줬는데 외화를 벌지 않으면은 평양에 들어오면 숙정되거든요. 그러니까 튀는 거예요. 여기 유엔 대표부에서 튈 사람 많습니다. 북한에. 손만 까딱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또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북한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이제 안보 강화, 한미동맹, 가치동맹, 경제동맹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의 저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팬데믹 상황도 전부 다 뭐 감춰버리고 음, 또 지금 아사자
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위급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들의 체제 유지만 위해서 국민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미사일이나 발사하는 뭐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그 문제가 심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북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좌파들 특히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혹은 주사파 세력들 또는 진보당의 세력들은 뭐 북한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저 문재인까지도 6.25 날 발표를 이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 전쟁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역사에 대한 분명한 6.25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된다. 6.25는 북한 괴뢰 정권에 의해서 러시아의 조종을 받은 김일성이 벽화로 남침한 남침 전쟁이다. 그리고 중국은 거기에 개입한 우리 민족 간의 어떠한 전쟁에서 외부에서 개입한 유엔군은 유엔의 공식적으로 중국은 자기 혼자서 개입해서 침략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중국의 침략 문제도 우리가 부각을 시키고 러시아의 그 당시에 문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가 좀 역할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지난주 워싱턴에서 한미 그 사이버 안보 회담을 하고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는 저기 암호화폐라든지 사이버 해킹으로 해가지고 돈을 탈취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탈취해가지고 지금까지요 미사일 핵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돈으로 지금 먹고 살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한미 사이버 안보 협의체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미국의 뭐 국가안보부, 그 국무성, FBI, 뭐 연방수사하고 그다음에 뭐 법무부 전부 합작해서 사이버 안보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쪼아 가면서 이제 북한을 이제 그거 단속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제 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거 했는데, 자, 문제는요,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냥 그대로 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말입니다. 국정원도 전부 옛날에 간첩 잡던 그 베테랑 국정원에 있는 분들 다 그냥 문재인이 들었으면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엊그저께 박지원이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에 그 저기 김정은이 그 뭐라더라? 그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구가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문재인 때 지구가 기쁨조 역할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 대북 그 대북. 감찰이라든지 간첩 잡는 그러한 예, 일들 부서로. 박지원이와 문재인 정권이 그러한 그 수사권들을 전부 경찰로 이관시켜 버려 가지고 네. 국정원이 헛수고이 돼버리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거기에 심어놨는 소위 좌파들 5년 동안 심어놓는 그 사람들을 정리하고 네. 인사이동을 통해서 국정원 내에서도 이런저런 그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네. 문재인 정권은 이런 국정원장을 지금 이제 관리보다는 그냥 그대로 유임을 그대로 하고 거기다 힘을 좀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박지원이가 그래 할 자격이 없죠. 무슨 뭐 맞습니다. 국정 뭐 대한민국을 거짓 평화쇼로 해가지고 그렇죠. 문재인의 검사 역할만 하던 박지원이가 무슨 국정원 얘기를 합니까? 맞습니다. 국정원이 완전히 간첩 잡는 역할을 못하고 간첩을 잡아놓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그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가지고 이런 혼란을 시켜놨는 거는 결국은 벽을 이롭게 하는 예. 우리 조직의 기관을 이롭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역사의 죄인이죠. 그래. 그러고 반역죄죠, 반역죄. 북한을 이롭게 하도록 국정원의 힘을 빼고 국정원의 그 간첩 혹은 그 대공수사권 문제를 경찰에다 넘기는 그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은
이번에 감첩단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세포 조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민노총에도 있고 진보당에도 있고 정교조에도 있고 막 이거 세포 조직이 소위 말하는 좌파 중심의 그러한 대규모 단체들이 그 세포 조직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번에 이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안철수 같은 사람은 뭐 벌써 10년 전에 뭐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떠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간첩단 사건이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황장엽 그 선생이 와서 5만 명의 간첩, 고정간첩이 고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다.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포섭되고 그들에 의해서 벌써 간첩단 조직으로 이렇게 자통이나 하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벌써 대한민국의 많은 간첩단들이 벌써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간첩단을 수사하고 하는 수사권을 빨리 국정으로 넘겨서 국정원이 이 중심에 서서 간첩단을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도 간첩단 잡아놓고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놔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 확실하게 이 대한민국이 압력하고 있는 간첩들에 대한 이러한 그 수사를 통해서 고정간첩 혹은 고정간첩에 포섭되어 있는 그 간첩들 이러한 대한 확실한 단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이름이 잠깐 조금씩 틀려서 그렇지 조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듯이 똑같이 적을 이롭게 하고 국가를 자기 국가를 파괴하는 세력을 갖다가 처벌하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보안법을 없애자는 것들이 다 그 뻘겋스름한 사람들 아닙니까? 빨간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 법을 없애자는데 그 법을 강력히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요, 라스트 원으로 요즘에 여기 워싱턴 언론이라든지 백악관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LA에서 시진핑 국가주석한테 독재자라는 그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지금 일파만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오케이, 왜냐면은 블링컨 장관이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고 한 이틀 됐는데 이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 말을, 독재자란 말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특약했다. 그리고 대북 문제, 예를 들어서 블링컨 장관이 그 한반도 문제 좀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삐끗하고 하는데 결국은 중국과 미국은요, 다 이익관계에서 경쟁은 하되 분쟁은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불똥이 동맹국 내지 한국으로 많이 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왜냐면은 한국에다가 보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 한미 동맹 만만한 게 한국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저는 뭐 의도적으로 발언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첫째는 이제 지난번에 정찰 위성 풍선 있잖아요. 예, 그 정찰 풍선을 요격했잖아요. 요격했는데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고 소위 말하는 정보에 대한 해킹을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 네네. 이게 영토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진핑이 그 사실을 몰랐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러면 그렇게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는 행태가 바로 독재자들의 행태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독재자라는 그렇죠. 표현이. 그러면서 이번에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시진핑하고 회의하는 회의의 모습들이 의전을 너무 이제 미국을 낮게 본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국무장관 가면은 같이 앉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상석에 시진핑이 앉아 있는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미중 간의 그 완전한 벽을 이루도 있던 것이
블린컨 장관을 통해서 약간 무너졌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친강 외교부장이 미국을 간다고 얘기했고 예. 또 11월 달에 FA 미국에서 열리는데 샌프란시스코. 시진핑이 참가할 거라 이랬겠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꼬여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제주도 그 남단에서 군사훈련 대중국 방어 군사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빠졌다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뭐 이렇게가 훈련을 하고 네. 한국은 우리 제주도 남단에서 하는 훈련에 한국은 빠져버렸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제니 밖에서 왜 그 부분에 한국이 가장 당사자인데 왜 그렇죠. 한국이 거기에 빠졌느냐 이게 어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쿼터도 아니잖아요. 쿼터 같으면은 이제 미국, 일본, 호주, 그렇죠. 인도 이런데 그것도 아니고 캐나다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호주가 들어오고 이렇게 돌았는데 거기서 당사자인 한국이 빠진 이제 대중국 그런 훈련을 했다는 데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북한의 혹은 중국이 북한을 건드리든 그렇지 않으면 요즘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자파의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사드의 전자파 위험성이 없다. 그래 민주당이 막 사드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주민들을 선동했잖아요. 무슨 오징어가 타는 그런 거 얘기하고 참여가 뭐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거짓말한 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드에 문제가 없다고 이제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벼르고 있을 거라고 이를 거기다가 이번 바이든의 독재자 발언에서 미국하고 정식적으로 싸우지는 못하고 애꿎은 한국에만 분풀이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다. 예. 한국 정부나 외교 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제니박 기자님의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 라인이나 안보 라인들이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압박 전술이라고 백악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에. 그래서 이들을 지난번 금요일 날에도 국무성 백악관에가 온통 이 이슈의 질문이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은 사과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no.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말하지만 직설적이면서 진솔하게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치도 지금 아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왜 저기 시진핑한테 굴종적으로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옳은 말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시진핑이는 좀 꺼들거리는 게요. 굉장히 거만스러운 게 자기가 무슨 또 무슨 대장처럼 뭐 모든 나라에 무슨 군림하는 것처럼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악수를 하면서도 서로 쳐다보지를 안 해. 시진핑이는 항상 딴 데를 보고 악수를 해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것만 봐도 상당히 기분 나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제주도에서 훈련한 게 뭐 이름이 뭐라고요? PSI는 아니죠. 제주도 남단에서 음. 대중국 방어훈련 이래가지고 한 게 있어. 제가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예, 어젠가 나왔거든요. 예, 예, 예. 언제? 쪽에. 예. 그래서 어, 그게 최근에? 아마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했을걸요. 어허. 거기에 저는 빠졌지. 이게 그래서 그 훈련 이름이 코더도 아니고 뭔데? 훈련 이름이 뭡니까? 저거 한번, 코다까지 예? 예,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언론을 잠깐 예, 봤거든요. 예, 예. 그거 굉장히 좀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빠진 그런데 거기에 왜 한국 빠졌느냐. 그래서 한국 이제 우리가 국방부에서는 왜 빠졌다고 합니까? 한번 알아봤습니까? 한국 이건 국방부가.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싱턴 선언에 우리가 전략적 그런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됐지만은 중국과 관계되는 부분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훈련에 한국이 빠졌느냐, 혹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스스로 그냥 빠졌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한 것은 결국은 시진핑도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의 독재자 반열에 시진핑 너도 포함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우회적으로 지금 눌러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는 중국은 야, 이건 정치적 도발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political, the provocation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국무성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아주 비틀리게 되는 이런 건 없고 어차피 지금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블링컨 장관이 만났지만 중국이 조금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은 네, 미국은 어떻든 간에 이 중국을 이렇게 이제 G2로서는 인정 못한다. 그렇죠. 중국은 G2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 싸움은 지속적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이제 힘이 어느 정도 세지는데 미국이 더 강하게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J-쿼더도 한국이 빨리 들어가자는 얘기도 결국은 그런 안보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도발에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도 중국하고 이렇게 험한 말을 해가고 독재자이기도 하지만은 밑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교류를 하고 이래 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손을 들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가치 동맹으로 혹은 경제 동맹으로 탈중국화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 중국하고의 물밑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물밑적인 그러한 협력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미국의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전혀 지금 한국이 상당히 눈치 보느라고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이거 한미 동맹 한다고 중국하고는 친하지 말아 해놓고 덥석 미국은 하여튼 뒤로는 전부 중국하고 친하니까 이건 뭐야? 우리는 그러면 하지 말아 해놓고 왜 저기끼리는 만나고 야단이야? 이래 않습니까?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가. 근데 이제 우리도 실익을 챙길 거는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견제할 거는 견제하고 해 나가면서 해야지, 눈치껏 해야지. 이걸 완전히 디스컬레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외교라는 것은 명분을 챙기면서 실리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명분 챙기면서 실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외교에 좀 더 원활한 능력 있는 그러한 외교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한국의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제 이낙연 대표가 또 한국에 들어갔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하는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누기로 합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